빌은 현역 군인으로 22살에 필리핀 출신의 신부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빌은 한 남성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후 누군가가 빌이 옷을 입지 않은 채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배경에 숨겨진 이유가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미국 워싱턴주 포트 오처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도시는 워싱턴주 북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시애틀 서쪽 약 13마일 거리에 있습니다. 인구는 약 15,000여 명으로 키탭 카운티에 카운티 청사가 있는 곳이자 이 카운티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도시입니다. 1958년 주인공 윌리엄 빌 에드먼스는 펜실베이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퇴역 군인이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원래 빌은 행복한 가정과 5명의 형제 자매가 있어야 했지만 이 모든 것은 그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하면서 끝나버렸습니다. 1958년 7월 임신 7개월이었던 어머니는 살인미수 혐의로 수감되었습니다. 그녀는 복역 중에 빌을 출산하였고 적절한 보호자가 없었던 빌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탁 가정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하여 이 무고한 아이는 어머니를 떠나야 했고 5명의 형제 자매와도 모든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불행한 사건은 빌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자주 열등감을 느꼈고 이로 인해 거의 친구를 사귀지 못했으며 정상적인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빌은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입대를 결심하고 군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몇 년간 그는 워싱턴주의 한 군사기지에서 복무했습니다. 군대에서 빌은 자신의 의지를 단련하고 자아가치를 실현하면서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격이 점차 밝아지면서 그는 더 이상 사교 활동을 꺼리지 않았고 곧 사랑도 그의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1981년 2월의 어느 날 밤, 당시 22살이었던 빌은 술집에서 자신보다 3살 많은 미래의 아내 로잘리나 에드먼슨을 만났습니다. 로잘리나는 필리핀 출신으로 그녀 역시 험난한 성장 과정을 겪었습니다. 로잘리나가 약 1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는 불행히도 고아가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그녀는 생존을 위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한 로잘리나는 16살쯤 미국으로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필리핀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미국에 정착했지만 로잘리나는 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필리핀의 수빅으로 가서 기회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수빅만에는 미 해군기지가 있었고 이 도시는 필리핀 내에서 미국인 남성을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로잘리나는 자주 군사기지 근처의 유흥업소에 다니며 여러 미국 군인들과 남녀 친구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인 리처드 맨시라는 해군 군인이 로잘리나를 미국으로 데려갈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리처드는 업무 배치 변경으로 인해 필리핀을 조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잘리나는 어쩔 수 없이 리처드를 포기하고 새로운 배우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977년 여러 차례 실패를 겪은 끝에 로잘리나는 마침내 결혼을 약속한 또 다른 미국 군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남자친구는 로잘리나가 K1 비자, 즉 약혼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비자를 소지하면 미국에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비자 신청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하지만 로잘리나가 기쁜 마음으로 시애틀에 도착했을 때 약혼자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는 로잘리나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로잘리나는 합법적인 신분 없이 살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의 필리핀 사람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로잘리나의 이전 경험은 그녀의 사교 능력을 단련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로잘리나는 낯선 미국에서 필리핀계 미국인 아카피도 두게노라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사실 로잘리나의 이러한 행동은 규정을 어긴 것이었는데 그녀가 결혼한 대상은 비자 신청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점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로잘리나가 드디어 미국 신분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로잘리나의 남편은 당시 이미 80살에 가까운 나이였고
심장병을 비롯한 여러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3주 만에 두게노는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해 로잘리나는 겨우 22살로 아직 매우 젊었습니다. 따라서 첫 남편이 사망한 후 로잘리나는 곧바로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한동안 로잘리나는 또다시 몇 명의 남자와 교제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필리핀에서 처음 만났던 리처드와 다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처음에 업무 배치로 인해 그녀와 결혼하지 못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3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딸을 낳은 후 리처드는 주거침입 강도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리처드가 복역하는 동안 로잘리나는 겉으로는 그가 출소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몰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로잘리나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 중 하나는 리처드가 매우 성격이 난폭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통해 리처드를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을 정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로잘리나는 술집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던 빌을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며 빠르게 연애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1981년 8월 빌은 로잘리나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빌은 이전에 가정의 사랑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기에 이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결혼 후 빌은 로잘리나의 제안으로 주택을 구매하고 그녀의 취향에 맞춰 인테리어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로잘리나를 매우 아끼며 그녀의 모든 요구를 거의 다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빌은 자신이 누리고 있던 이 행복이 불과 4개월 남짓밖에 지속되지 않았으며 그는 마치 자신의 아버지처럼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1981년 12월 22일 크리스마스를 3일 앞두고 빌은 아무런 징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군사기지에도 가지 않았고 집에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빌은 매우 뛰어난 군인이었고 이전에는 무단 결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상사는 즉시 해군 범죄수사국과 지역 법 집행기관에 연락해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약 일주일 후 경찰은 제보를 바탕으로 외딴 숲속에서 사망한 빌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빌의 얼굴은 심하게 구타당한 상태였고 상반신은 옷을 입지 않은 채였으며 바지는 엉덩이 아래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가 몸에 군인 신분증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면 경찰은 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추가 조사 결과 경찰은 빌의 머리에서 4군데의 총상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가슴 부위에서는 선명한 신발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신발 자국은 인근 진흙 바닥에서도 발견되었으며 크기와 모양을 보아 범인은 카우보이 부츠를 신은 남성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해할 수 없었던 점은 왜 빌이 추운 날씨에 옷을 입지 않았고 바지가 반쯤 벗겨져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빌이 친밀한 행동을 하던 중에 공격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사건 후 범인에게 모욕을 당한 것인지 의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안고 경찰은 빌의 아내 로잘리나를 찾아갔습니다. 로잘리나는 빌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감정이 거의 무너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의 묘사에 따르면 그녀는 그들이 본 피해자 가족 중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잘리나가 조금 진정되자 경찰은 그녀에게 빌을 마지막으로 본 장면을 떠올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로잘리나의 말에 따르면 12월 21일 밤, 즉 빌이 실종되기 전날 밤, 부부는 함께 근처 술집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즐겁게 시간을 보냈지만 이후 빌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그때 한 명의 수염이 있는 장발의 남성이 빌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빌에게 불법 물품을 판매하려고 했지만 로잘리나는 이를 즉시 제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빌의 불만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술집에서 언쟁을 벌였고 로잘리나는 화가 나서 술집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녀는 빌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이 장발의 남성 외에도 로잘리나는 경찰에게 빌의 친구인 마이클 콕스웰이 이 사건에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잘리나의 추가 진술에 따르면 마이클은 빌의 전우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으며 두 사람은 거의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와 빌이 결혼한 지 약 한 달 후 빌은 갑자기 마이클을 집에 초대해 함께 살겠습니다. 처음에는 로잘리나가 남편의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느 날 우연히 빌과 마이클이 관계를 맺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서 남편의 진짜 성적 지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빌은 로잘리나를 위로하기 위해 마이클이 집을 떠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잘리나는 마이클이 빌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를 해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로잘리나의 진술은 경찰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빌이 살해되기 전 바지가 벗겨진 점을 고려해 경찰 역시 마이클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마이클을 찾았을 때 그는 로잘리나의 말을 부인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이성애자이며 빌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빌은 불법 물품을 구매할 리가 없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빌이 그러한 나쁜 습관이 없었고 군대에서 정기적으로 병사들에게 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은 이 모든 것이 로잘리나가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의 말은 경찰의 신뢰를 얻었는데 그 이유는 그의 신발 사이즈가 범인의 발자국과 일치하지 않았고 사건 당시 그는 충분한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로잘리나가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빌은 살해되기 전 심한 구타를 당했는데 체구가 작은 로잘리나가 빌에게 그 정도의 상처를 입히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로잘리나의 과거 연애 관계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곧 그녀의 전남편인 리처드가 주요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이 리처드를 의심한 주된 이유는 그가 폭력 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사건 발생 이틀 전에 막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리처드가 출소 후 머물던 장소 롱레이크 로드에 있는 작은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 집은 로잘리나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인 두게노의 유산이었습니다. 경찰은 단순히 사건 당시 리처드의 행적을 파악하려 했지만 뜻밖의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리처드를 만나자마자 그의 손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집은 비교적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한쪽 창문이 깨져 있었고 바닥에는 치우지 않은 유리 파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흔적들은 집안에서 싸움이 벌어졌음을 암시했으며 리처드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리처드를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리처드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복역 중에 로잘리나가 재혼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소 후 가장 먼저 로잘리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12월 21일 빌이 실종된 그날 아침 리처드는 로잘리나와 만나게 되었고 이때 로잘리나는 자신이 재혼한 사실을 리처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리처드는 로잘리나가 이혼 사실을 숨긴 것에 불만을 느꼈지만 로잘리나가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당분간 리처드의 식사와 숙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했고 리처드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리처드는 로잘리나가 상속받은 집에서 머물렀으며 그가 말하길 그날 밤 내내 집에서 술을 마시며 외출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리처드의 진술을 의심했습니다. 그가 원한을 쉽게 풀어주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히 타협했을 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신청하여 리처드가 임시로 머물던 로잘리나의 집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침실에서 사건 현장의 신발 자국과 일치하는 카우보이 부츠 한 켤레를 발견했고 집 밖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는 2개의 총알 흔적과 약간의 치우지 않은 혈액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총알 흔적의 구경은 범행에 사용된 무기와 일치했으며 혈액 자국은 희생자인 빌의 혈흔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의 혐의 제기에 대해 리처드는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리처드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사건은 이쯤에서 일단락된 듯 했지만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리처드가 머물렀던 집과 사용했던 차량이 모두 로잘리나가 제공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로잘리나는 이전에 빌의 친구 마이클을 허위 진술로 모함하려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은 로잘리나가 이번 사건에 간접적으로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후속 조사에서 경찰은 더 이상의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로잘리나의 이웃 중 한 명이 사건 후 그녀가 자동차를 청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그 이웃은 로잘리나의 집 굴뚝에서 많은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것을 목격했으며 그녀가 무언가를 태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주장에 대해 로잘리나는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으며 이웃이 자신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로잘리나를 강하게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건이 참 이상하게 전개되곤 합니다. 어떤 때는 아무런 단서도 없다가 또 어떤 때는 연이어 중요한 단서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납니다. 경찰이 모든 방법을 동원했으나 사건이 진전되지 않던 중 중요한 단서가 갑자기 경찰에게 찾아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몇 주 후 경찰은 빌이 군대에서 남긴 유품을 받았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빌이 생전에 기록한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그가 결혼한 4개월 동안 겪은 여러 기이한 사건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심지어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죽을지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구치소에서 새로운 단서를 얻었습니다. 비록 리처드는 경찰에게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지만 구치소에 수감된 후에는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여러 명의 동료 수감자들에게 빌을 해친 범행 과정을 이야기했고 그 과정에서 로잘리나도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동료 수감자들이 제공한 단서와 빌의 일기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은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했습니다. 로잘리나는 과거 필리핀에서든 미국에 온 이후든 여러 명의 미국 군인들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녀의 전 남자친구들과 남편들 대부분이 군인이었으며 이러한 로잘리나의 과거의 행실은 점차 빌이 복무하던 군부대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실 빌은 이미 로잘리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저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잘리나와 결혼한 후 2번의 기이한 사고를 겪고 전우들도 자주 그에게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제야 빌은 서서히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로잘리나의 과거를 조사하기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빌의 일기장에 따르면 로잘리나는 필리핀에서 한동안 불명예스러운 직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녀는 그 일을 통해 미국으로 갈 수 있는 비자를 얻었는데 당시 그녀를 도와 비자를 신청해준 미국 군인은 나중에 로잘리나의 복잡한 과거를 듣고 마음을 바꿔 그녀와의 결혼을 거부했습니다. 로잘리나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불명예스러운 방법을 사용해 미국에 사는 여러 필리핀인들을 뇌물로 매수했고 결국 사람들의 소개로 첫 남편인 두게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두게노는 거의 80살에 가까운 나이로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결혼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없었지만 중개인의 소개와 로잘리나가 자신의 생활을 돌봐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두게노는 곧 그녀와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게노는 이 결혼에서 최악의 경우 자신이 로잘리나가 미국에 남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결국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빌에게는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로잘리나가 두게노를 해친 이유는 두게노가 사망하기 전 친구에게 로잘리나가 자신에게 약을 먹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두게노는 고령에다 여러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심장이 갑자기 멈추었을 때 의사들은 그저 심장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고 경찰도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로잘리나는 두게노를 해치고 나서 총 $8,000, 약 1,070만 원의 현금과 작은 집 한 채를 손에 넣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불과 3주 만에 얻은 결과였기에 이는 매우 높은 수익률의 투자였던 셈입니다. 그렇게 이익을 맛본 로잘리나는 이후 배우자를 제거하고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만난 사람들 중 한 명은 예외였는데 바로 2번째 남편 리처드였습니다. 사실 리처드는 자주 로잘리나를 때리고 학대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때때로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후 전개를 보면 로잘리나는 실제로 리처드를 떠나고 싶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몰래 이혼을 한 것은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로잘리나는 이혼 후에도 여전히 아내의 신분으로 교도소에 있는 리처드를 면회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심지어 리처드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 가석방 신청까지 도왔습니다. 리처드가 3년 동안 복역하는 동안 로잘리나는 전 남편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 2건의 살인사건을 또 저질렀습니다. 2번째 희생자는 로버트 에릭슨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로버트의 상황은 두게노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 역시 질병을 앓고 있었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로잘리나는 먼저 간병인 자격으로 로버트의 집에 들어가 살면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 그가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후 로잘리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약을 써서 로버트를 해쳤습니다. 이번 범행도 전과 마찬가지로 법 집행기관의 주목을 받지 않았고 그 이유 역시 이전과 동일했습니다. 로버트는 원래 병을 앓고 있었고 가족이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건으로 인해 로잘리나의 악명이 지역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녀를 블랙 위도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빌의 전우들이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에게 관련된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빌은 이 모든 사실을 알기 전 이미 로잘리나에게 2차례나 암살 시도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두 사람이 결혼한 지 몇 주 후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빌은 아내의 제안으로 막 집을 구입했고 이전에 가입한 보험도 발효된 시점이었습니다. 빌이 겪은 상황은 앞선 2명의 피해자들과 매우 유사했지만 그는 다행히 몸에 이상을 느낀 직후 신속하게 응급전화를 걸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신속한 치료 덕분에 빌은 큰 위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리처드가 출소한 직후 로잘리나는 곧바로 두 번째 암살 시도를 강행했습니다. 구체적인 수법을 설명하긴 어렵지만 빌은 이번에도 운 좋게 살아남았습니다. 잇따라 기이한 사건들로 인해 결국 빌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그는 이러한 일들을 일기장에 기록한 것이었으며 목적은 로잘리나가 범행에 성공한 후 법의 처벌을 다시 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빌이 왜 로잘리나를 떠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그의 성장 배경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빌은 어렸을 때 가정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끝까지 이 관계를 구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빌은 로잘리나가 또다시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친구 마이클을 집에 초대해 함께 살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의 이러한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로잘리나를 감동시키지도 못했습니다. 앞선 2차례의 범행이 실패하고 마이클이 이미 집에 함께 살게 되면서 로잘리나는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막 출소한 전 남편 리처드를 떠올렸습니다. 로잘리나는 리처드가 술을 매우 좋아하고 성격이 난폭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이용해 미리 리처드에게 술을 잔뜩 먹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무르익자 로잘리나는 집으로 돌아가 빌을 데리고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빌을 취하게 만들어 다음 단계의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밤 10시쯤 로잘리나는 술에 취한 빌을 리처드가 임시로 머물고 있던 집, 즉 사건이 발생한 그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후 두 남자는 로잘리나의 교묘한 이간질로 인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로잘리나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한 덕분에 리처드는 곧 우위를 점하고 빌을 쓰러뜨렸습니다. 로잘리나는 이때가 적기라고 판단하여 리처드에게 빌을 해치우자는 계획을 털어놓았고 그에게 보험금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리처드는 처음부터 사람을 해칠 생각은 없었지만 자신의 가석방 상태를 고려했습니다. 만약 빌이 경찰에 신고하면 그는 가석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시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국 리처드는 전처인 로잘리나의 부추김에 넘어가 빌을 총으로 쐈습니다. 범행을 마친 후 그들은 경찰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빌의 상의와 바지를 벗겨버리고 차를 타고 빌을 인근 숲속에 버렸습니다. 리처드는 빌이 완전히 사망하지 않았을까봐 불안해하며 떠나기 전에 빌의 가슴을 발로 짓밟고 2번 더 총을 발사했습니다. 이 행동으로 인해 그의 발자국이 현장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리처드의 동료 수감자들의 증언과 빌의 일기장 덕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로잘리나의 교활함으로 인해 그녀는 또다시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건 발생 약 1년 후인 1982년 5월 17일 재판이 열렸습니다. 리처드는 1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가석방 없이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2년 후 로잘리나도 재판을 받았고 그녀 역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한 편의 짧은 영상이 전 세계의 중국인들의 인식을 거의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실 이 영상이 촬영된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2023년 9월이었지만 2024년 7, 8월경에야 해외 소셜미디어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짧은 영상의 촬영 장소는 중국 광시성 류저우이며 카메라는 식탁 위의 요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촬영자는 당시 친구들과의 모임을 기록하기 위해 음식을 찍고 있었는데 한 그릇의 국 안에 있는 고기 뼈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뼈를 집어들어 자세히 살펴보니 뼈에는 못이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촬영자는 즉시 식당 주인을 불렀고 주인은 상황을 보자마자 바로 계산을 면제해 주었지만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촬영자는 충격과 의심에 휩싸였고 사건 이후 이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는데 그가 마주한 답변은 그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정형외과 전문 네티즌이 댓글을 남겼는데 그에 따르면 이 못의 형태로 보아 티타늄 핀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티타늄 핀은 정형외과 수술에 특화된 재료로 인체와 티타늄 합금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수술 후 환자의 발열 가능성이 낮습니다. 티타늄 합금은 뼈의 통합을 촉진하고 뼈와 물리적으로 결합하여 뼈가 더 빨리 회복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티타늄은 강도가 높고 가벼운 특징이 있어 정형외과 수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티타늄 핀의 유일한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티타늄 핀의 규격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의 핀이 몇백 위안에서 몇천 위안 이상으로 가격이 차이나기 때문에 이 핀은 오로지 인간에게만 사용되며 수의사가 가축 수술에 티타늄 핀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네티즌들은 식당에서 이상한 고기뼈를 발견한 것은 매우 높은 확률로 사람일 뼈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진짜일 가능성을 의심했고 많은 사람들이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조롱하며 그가 피해망상증에 걸린 것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조화로운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섬뜩한 사건이 일어나겠냐? 라는 반응과 함께 대부분은 식당 주인이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무심코 못과 뼈를 함께 끓여 고기뼈에 못이 박힌 것이라며 과민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광시 정족 자치구의 위생당국은 이 소식을 무시하기로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장난으로 받아들이며 고기뼈의 못 사건은 점차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2024년 7, 8월, 특히 8월 이후에 이 소식이 다시 떠오르며 큰 화제가 되었을까요? 8월에 변호사 이승화라는 사람이 온라인에서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한 국가인증 첨단 기술 사업인 산시 아오루이 생물재료 유한공사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일인 핑러 등지의 장례식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고인의 시신을 구입한 후 현장에서 분해하여 쓸만한 사람뼈는 9일인 의과대학, 칭다오대학 부속병원 등 대형 병원의 정형외과나 심지어 성형 미용재료로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뼈와 기타 조직은 현지 식당에 헐값으로 팔렸다고 합니다. 8년 동안 수천 구의 시신이 거래되었고 이 산업 전체에서 약 3억 위안, 하나 약 5,670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때 네티즌들은 고기뼈에 박힌 티타늄 핀이라는 예전 뉴스를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류저우와 구이리는 불과 170여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 사건이 단순한 피해망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네티즌이 찍었던 그 고기가 바로 이 특수한 산업 체계에서 나온 고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이 신체 거래 산업은 아오루이 회사 하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믿기지 않으실 거고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일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양심 없는 상인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인간성을 상실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보다 더 비인간적인 일은 이미 오래전에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중국 다롄의 초여름은 기후가 온화하고 바닷바람이 불어와 매우 상쾌합니다. 5월의 어느 날 많은 다롄 사람들이 시청 앞에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한 키가 크고 젊은 미녀가 시청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가사는 매우 길고 독특했으며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웨이제. 대학 졸업한 지 5년이 되었고 보 시장님이 시장이 된 후 나를 방송국에 배치해 주셨어. 보답하기 위해 나는 그와 관계를 가졌어. 원래는 보 시장님과 항상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그가 결국 나를 내쫓고
방송국에서도 쫓겨났어. 이 여자의 본명은 장웨이제이며 그녀는 한때 다렌 TV 방송국의 진행자였습니다. 태양의 비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웨이제는 아름다운 외모와 크고 맑은 눈을 가지고 있었으며 활발한 진행 스타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 그녀를 알고 있었지만 방송에서 몇 년 동안 인기를 끌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안타까워했는데 이제 와서 웨이제가 노래를 부르며 진실을 밝히자 군중들은 비로소 웨이자가 보 시장의 연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 시장의 이력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보 시장의 본명은 보시라이입니다. 그는 1992년부터 다렌시 부서기 겸 시장 대행을 맡았고 1년 후엔 정식 시장이 되었으며 8년 후에는 랴오닝성 성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한때 보시라이는 외부에서 중국 정치의 스타로 여겨졌지만 그의 가장 신뢰받는 조력자인 왕리준이 2012년 미국 영사관으로 도피한 후 보시라이는 2013년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실 보시라이의 연인은 장웨이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보시라이의 자금을 세탁해준 사업가 슈밍의 진술에 따르면 그가 보시라이에게 소개한 연인만 해도 100명이 넘었으며 여기에는 모델과 인기 영화배우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웨이제의 결말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이자 보시라이의 두 번째 아내인 구카이라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녀를 구카이라이 또는 소구라고 부르겠습니다. 보시라이는 2번 결혼했으며 두 아내 모두 고위 간부의 자녀였습니다.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은 리단위로 평범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단위의 아버지 리쉐펑은 당시 베이징시 당서기로 한창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보시라이의 가문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지만 리단위는 주저하지 않고 보시라이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아들을 낳았고 작은 가정은 겉보기엔 행복해 보였습니다. 특수 시기가 끝나면서 보시라이의 아버지 보이보가 정치적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고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장인인 리쉐펑의 정치적 지위는 점차 하락하였고 보시라이는 이 결혼 생활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에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9살 어린 소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구의 아버지 구징성은 1955년에 해방군 소장으로 임명되었고 1978년부터 광저우 군구의 부정치위원을 맡았습니다. 보시라이는 망설임 없이 힘든 시간을 함께했던 첫 번째 아내 리단위를 버리고 소구와 가정을 꾸렸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매우 사랑했고 어디든지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하지만 보시라이가 점차 승진하고 소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매력적인 보시라이의 곁에는 당연히 새로운 여인이 함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웨이제를 비롯한 많은 이름 모를 여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소구도 당하고만 있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1978년 베이징 대학 법학과에 입학하여 중국 최초의 직업 변호사 중 한 명이 되었고 보시라이가 다렌 시장을 맡고 있을 때 변호사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다렌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들은 앞다투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소구를 그들의 변호사로 고용했는데 이는 그녀를 통해 보시라이와의 관계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소구의 변호사 사무소는 심지어 홍콩과 미국에도 진출했고 매년 수억 위안의 수입이 보시라이 가문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소구는 또한 매우 영리해서 일찌감치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하고 아들을 영국으로 유학 보냈습니다. 소구는 절대로 겸손하고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기에 보시라이는 첫 번째 아내를 대했던 것처럼 그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보시라이의 모든 스캔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소구는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 보시라이가 겉으로라도 가정을 유지하기만 하면 그녀는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같은 집에 살지만 다른 방에서 자고 같은 침대에서 자도 다른 이불을 덮고 같은 이불을 덮어도 등을 돌리고 자는 상황은 중국 고위 관리 과정에서 흔한 일이었으며 사실 소구 자신도 혼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2012년 소구는 고의 상해죄로 사형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그녀가 살해한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영국인 닐 헤이우드입니다. 그는 소구의 연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동시에 보시라이 가문의 해외 자산 운영을 도왔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보시라이는 아내의 애매한 관계를 묵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구가 오래된 연인 헤이우드를 과감하게 살해할 결단을 내린 것은 아마 이번이 그녀의 첫 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오늘 이야기와도 연결됩니다. 웨이제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녀는 보시라이의 달콤한 말을 진심으로 믿고 자신이 소구를 대신해 정식으로 시장 부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버림받고 나서야 그게 사실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웨이제는 자존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고 어릴 때부터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온 그녀가 이런 모욕을 견딜 수 없었기에 결국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웨이제는 다른 시청 앞에서 랩쇼를 벌이며 자신과 보시라이의 스캔들을 노래로 불렀고 이로 인해 다렌 전체가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베이징으로 가서 고발을 시도했습니다. 누구를 찾았고 어떻게 고발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일부 베이징 시민들은 이미 보시라이의 스캔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웨이제가 보시라이가 자신에게 쓴 사랑의 서약을 작은 에세이로 작성해 그것을 인쇄하여 각 가정의 우편함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발은 성공하지 못했고 웨이제는 오히려 큰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다렌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즉시 체포되어 다렌 제1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죄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추측할 필요도 없이 국가기밀 유출이었습니다. 당시 웨이제는 임신 중이었다고 전해지며 체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소구가 구치소를 방문해 웨이제와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 이후 다음날 웨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이후로는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고향이나 출신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에 남아있는 사진 몇 장이 전부입니다. 이 사건의 과정은 문회보 전직 기자의 폭로와 여러 매체의 보도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분석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웨이제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고 아무도 감히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대중의 시야에 섬뜩한 전시회가 등장했습니다. 그 전시회는 바디월드라는 이름으로 2004년 베이징에서 열렸으며 이는 세계 순회 전시회의 일환이 되었습니다. 이 전시회에서는 총 17개의 다양한 형태의 인체 표본과 160여 개의 인체기관 표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표본은 플라스티네이션 처리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기술은 독일인 균터 폰 하겐스가 1977년에 발명한 것으로 인체 조직의 수분과 지방을 실리콘 에폭식 수지 또는 폴리에스터 같은 고분자로 대체하여 인체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부패나 변형을 막는 원리입니다. 이는 해부학적 발전을 위한 기술적인 진보였고 그 결과 하겐스는 각국에서 시신을 구매해 인체 표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라이는 다렌 시장으로 재직하던 중 하겐스가 다렌에 폰 하겐스 생물 플라스티네이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직접 승인했습니다. 이 회사는 인체 가공 산업에 종사하는 곳으로 다렌 첨단기술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3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부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에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수백 명의 직원을 고용해 매일 바쁘게 시신을 처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겐스는 중국인 제자 수이홍진도 길러냈습니다. 바디월드 베이징 전시의 모든 인체 표본은 다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공 공장을 다렌에 세웠을까요? 이후 료망동방의 한 기사, 신체 공장 조사에 따르면 하겐스의 공개 자료에서 중국은 신체 공급이 충분하며 플라스티네이션 표본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화학 원료와 장비 비용이 외국보다 2~3배 저렴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원료 공급이 충분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하겐스가 생산기지를 중국에 세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체 공급이 충분했는지는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바디월드 전시가 열렸고 관람객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전시를 보러 갔지만 별로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시나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전시가 열릴 당시 현장은 매우 한산했고 한 젊은 여성이 첫 전시품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코너로 뛰어가 입을 막고 구토하려는 생리적 충동을 억누르려 애썼다고 합니다. 이런 표본은 해부학에 대해 전혀 접해본 적 없는 일반인에게는 강렬한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객과 언론은 이 전시회를 시체 전시라고 불렀습니다. 2005년 전시회가 다렌에 왔습니다. 다렌 TV 방송국의 몇몇 직원들도 전시회를 관람했는데 그들은 한 특이한 표본에 주목했습니다. 임신 8개월의 여성이었죠. 표본을 보면 이 여성은 생전에 키가 크고 얼굴 윤곽이 뚜렷해 매우 청초한 미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 직원들은 그 표본을 보면 볼수록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본의 키, 체형, 얼굴 윤곽이 실종된 동료 웨이제와 매우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웨이제가 살해된 후 인체 표본이 되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반박했습니다. 표본의 귀 모양이 웨이제의 귀와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체의 플라스티네이션 처리 과정에서 웨이 같은 연골이나 결합 조직 부위는 윤곽이 다소 변하는 것이 정상이며 다만 광대뼈 같은 부위는 변형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표본의 얼굴을 복원하여 웨이제와 비교한 전문 기관은 없었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웨이제가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섬뜩한 소문이 몇 년 동안 퍼진 후에도 그녀는 어떤 형태로도 나타나거나 해명을 하지 않았기에 이미 그녀가 세상에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이때 일부 언론과 관람객들은 분노의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다롄 공장의 이 시신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얼마나 많은 중국 가정이 하겐스가 자신의 친척을 이런 표본으로 만드는 것을 허락했는가? 하겐스는 급히 자신의 웹사이트에 성명을 내고 시신은 모두 중국 경찰로부터 왔다고 밝혔습니다. 즉 자신은 단지 인체를 받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는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이 사람들이 처형된 죄수들이라는 암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거의 모든 표본에서 사망자가 생전에 총살당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09년부터 인체 전시는 전 세계에서 차례로 금지되었고 각국에서 이를 금지한 이유는 시신의 출처가 중국의 양심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 사건의 이면에 훨씬 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한국에서 제작된 다큐멘터리 죽여야 산다는 한국 최대 일간지인 조선일보 산하 TV조선에서 제작한 작품입니다. 방송국 기자는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 가족으로 위장하여 중국의 T병원에 직접 찾아갔고 소형 카메라로 충격적인 내막을 촬영했습니다. 기자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약 3만 명 이상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평균 5년 이상을 기다려야 본인에게 맞는 장기를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로 한국 환자들에게 새로운 지름길이 생겼습니다. 환자가 많은 돈을 들여 중국으로 날아간다면 간, 신장, 췌장 등 원하는 장기를 이식받을 수 있으며 대기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짧게는 이틀, 길어도 한두 달이면 가능했습니다. 기자의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매년 약 2천여 명의 한국인이 장기 이식을 위해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 전역에는 169개의 병원이 장기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데 그중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바로 텐진에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기자가 주치의와 나눈 대화를 통해 시청자들은 이 병원의 장기 이식 수술 빈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신장 이식 수술이 3건, 간 이식 수술이 4건이 이루어지며 대기 시간은 50일을 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5년을 기다린 신장병 환자가 이 병원에서는 단 이틀, 길어도 한 달 안에 이식받을 수 있었고 10만 위안, 하나로 약 189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면 수술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은 제공되는 장기가 노인의 것이 아니라 젊고 건강한 장기라고 보장했으며 모든 장기는 2시간 이내에 병원으로 긴급 운송된다고 했습니다. 기자는 이러한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텐진의 이 병원 하나만으로도 이토록 빠른 이식 속도와 엄청난 양의 이식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니 그렇다면 중국 전역의 169개의 병원은 얼마나 거대한 생체 장기 공급망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강한 생체 장기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다큐멘터리는 그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거의 모든 건강한 장기들은 불법으로 구금된 신도들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기자는 랴오닝성 혈전 중서의 결합병원에 방문했는데 이곳에 비밀리에 수자툰 수용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2001년에서 2003년 사이 이 수용소에는 약 6,000명의 건강한 신도들이 수감되어 있었고 그중 4,000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장기는 중국 전역으로 운송된 것입니다. 죽여야 산다에서 보여준 수자툰 수용소는 사실 랴오닝성 수용소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2002년 보시라이가 랴오닝성 대리 성장이 되자마자 그는 즉시 셔냥 마산자 노동교양소, 룽산 교양원,
선신 노동교양소 등 시설을 확장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곳들은 모두 신도들을 집단으로 구금하는 장소였습니다. 그가 랴오닝성 성장이 된 후 보시라이는 10억 위안, 약 하나로 1890억 원을 투자해 전성의 교도소를 대대적으로 확장했습니다. 마산자 한 곳만 해도 5억 위안, 약 945억 원을 투입해 약 133만 4천 제곱미터의 땅을 차지해 중국 최초의 교도소 도시, 즉 수용소를 건설했습니다. 교도소를 도시처럼 만들어버렸으니 하겐스가 왜 중국에는 신체 공급망이 넉넉하고 풍부하다라고 감탄했는지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오늘날 중국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장기 적출, 시신을 표본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오늘날 장례식장에서조차 고인의 시신을 비인도적으로 다루며 시신의 뼈를 판매하고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산업체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범죄들을 도대체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내용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